닛산 90% 초과의 대폭 감익, 이익이 90% 이상 줄었다. 전 세계에서 9,000명 이상 삭감 자른단 말입니다. 정리해고 9,000명. 어떤 상황이래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장사했었죠, 닛산. 그런데 이제 장사 안 돼서 이제 철수하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기억이 좀 잊혀진, 그런 차일 수도 있는데, 이 닛산, 박가희 방송에서 예전에 닛산 관련해서는 그 카를로스 공 관련해가지고, 야, 그 공이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도망쳤다. 공이 말하는 이제 닛산 이래가지고 그 컨텐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자동차 메이커가 우죽순 생겼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간 게 닛산이었어요. 그 닛산을 따라잡은 게 도요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도요타가 1등입니다. 예, 그랬던 닛산인데 지금 어쩌다가 일본에서 몰락을 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이라서 일본에서 이게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해?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가 대문짝만하게 냈죠. 닛산 90% 초과의 대폭 감익, 이익이 90% 이상 줄었다. 전 세계에서 9,000명 이상 삭감, NHK뿐만 아니라 아사히도 닛산 9,000명 삭감, 순이익 90% 감소 이러면서 일본 이제 각종 미디어들이 앞다퉈서 이제 닛산이 지금 엄청 부진하다. 이래가지고 뉴스를 막 내는 거죠.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그 미쓰비시 주식도 판매하고 재무적으로 그다음에 인력적으로 구조조정에 심각하게 들어간다. 원래 영업이익이 3,367억엔 그런데 그게 329억엔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0.5%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찍혔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냥 회사가 뒤집어진 거죠 그냥. 아니 잘 나가는 회사도 가끔 있잖아. 바닥치고 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있지 라고 예. 하는데 왜 닛산이 난리냐면 여러분 이 환율 여러분 지금 이 역대급 엔저잖아요. 정말 수출 기업은 이 엔저 얼마나 좋아. 도요타 선생님은 엔저 덕분에 아주 잘 나간다. 그렇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닛산은 엔저인데 마이너스 90%란 말이야. 그러면은 역대급 엔저가 아니었어 봐요.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마이너스가 그냥 끝도 없이 마이너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걸 대서특필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닛산 사장님, 제가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의 50%를 삭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더 열받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장님 월급 얼마인 줄 알아요? 우치다 사장의 2013년도에 연간 보수액은 6억 5,700만 엔. 예, 1년 연봉 65억이었어요 거의. 65억 받던 사람이 회사가 마이너스 90% 찍으니까 그러면은 30억 받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30억 받는 대신에 9,000명 목 자를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해고까지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장이다 보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야 차라리 얘가 더 나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카를로스 공. 일본이 카를로스 공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저기 르노가 심은 자객 이래가지고 카를로스 공은 닛산에서 칼춤을 쳤어. 완전 망난이었어. 왜? 21,000명을 잘랐어요. 닛산을. 21,000명을 잘랐던 거야. 칼로스 곤의 기로틴. 그렇죠. 칼로스 곤 시절은 잘 나갔었다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장 똑같이 뭔가 카를로스 공처럼 자르고 보수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번에 닛산이 안 좋았던 이유. 중국 시장에서 차를 못 팔았어요. 북미에서 차를 못 팔았어요. 딱 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닛산도. 그러면 잘 팔아야 되는 판매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 중국에서 못 팔까? 중국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중국 내 자체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초저렴한 전기 자동차랑 붙어봐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줄어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닛산의 중요 시장 중에 하나인 이 미국이 문제입니다. 북미. 왜 닛산이 못 팔까라고 했을 때 경제 기사 잡지에 지적을 했습니다. 닛산 하이브리드가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요새 전기차 인기가 좀 줄어들었죠. 대신 뭐가 팔립니까? 기름도 넣고 연비도 어느 정도 좋은 하이브리드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붐이 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원래부터 하이브리드가 짱짱맨이었어요.
이 하이브리드를 어느 정도 개척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승부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차, 도요타, 혼다, 하이브리드의 나름 명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닛산이 상품성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시장에서. 예. 당연히 안 빠리지. 플러스 닛산 자동차의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 모델 체인지가 너무 느려요.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6년, 7년 지난 차랑 새 차랑 얼굴이 똑같아요. 내부가 똑같아요. 닛산이. 안 바꿔. 그러니까 차를 사줄 이유가 없잖아. 2024년 신형 나왔습니다. 한번 보러 갈까? 딜러 갔어. 따릉따릉 어서 오십시오. 이거 작년 모델 아닙니다, 선생님. 올해 신형 모델입니다. 뭐가 다른데? 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예, 그죠? 예. 미국 시장이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 격전지 아닙니까? 뭔가 어떻게든 판촉을 해서 상품성 올려야 되는데 닛산은 그런 대책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나마 갖고 있던 유일한 뭡니까? 자기네 하이브리드 시스템, 어찌 보면 e-파워. 이거를 투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현지 딜러는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왜 투입 안 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배터리가 있고 인버터 거쳐서 모터에 뭡니까? 파워 전달하니까 모터 돌려가지고 차가 나가잖아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이 돌아가서 차가 굴러가기도 하고 기름 넣어서 그리고 이게 회생제동을 거치면서 배터리 충전해서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어찌보면 더블로 가는 거. 모터랑 엔진이랑. 근데 닛산의 e-파워는 뭐냐면은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요. 이 엔진이 무슨 역할이냐면은 발전기 역할입니다. 구동을 하지 않아요. 바퀴를 돌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만 내요. 기름을 넣으면. 그러면 걔는 뭐예요? 발전을 해서 얘가 배터리를 채워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전기차랑 동일하게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서 모터가 돌아감으로써 차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닛산 e-파워는 쉽게 말하면은 기름을 넣는 전기차예요. 조금 하이브리드라고 하기에는 다르다. 좀 특이하죠. 전기차랑 똑같아요. 엑셀을 밟으면은 차가 가다가 떼면은 회생제동이 걸려.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엑셀만 밟았다 뗐다 하면 차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부담스럽잖아. 왜? 전기 충전 못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e-파워는 뭐? 기름 넣으면은 그게 충전이 되는 거다. 전기차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거지. 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를 만들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가스를 넣더라도 전기차스러워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했던 겁니다. 근데 얘를 왜 미국 시장에 투입을 못할까? 이 기술의 장점. e-파워 같은 경우에는 실연비가 리터당 28km 정도 나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압도하는 연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e-파워가. 그렇기 때문에 닛산이 e-파워를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생겨야 되겠죠. e-파워는 시속 80km가 넘어가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전기차도 고속 주행 계속 하다 보면은 속도 빨리 내면은 배터리 빨리 다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e-파워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왜 도입을 못할까? 미국은 길이 넓고 이동거리가 긴데 100km 이상 주행을 계속 해야 돼. 예를 들어. 거기에 e-파워를 투입을 시키면 얘는 분명 하이브리드인데 도요타, 혼다보다 연비가 팡팡팡 깎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 미국 법인이 얘를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넣었다가는 닛산의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혼다 밑이다. 이미지가 더 다운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넣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를 왜 넣었을까? 만들었을까? 일본은 상관없잖아. 아니면 다른 도심 지역. 동네에서 마실 다닐 때 60km 이상, 80km 내려 없잖아. 동네. 도시 주행은. 그러니까 도요타보다 연비 좋고 조용한 전기차? 이거는 안 살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상품성 광고가 됐는데 다른 땅 넓은 나라를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고속도로 안 타시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품성이 좀 한정되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닛산이 e-파워를 밀었던 이유가 닛산은 전기차 시대가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하이브리드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뭐예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부릉 이게 있잖아. 엔진이 돌아가면서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전기차야. 움직이는 느낌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 기름은 넣는 전기차가 먼저 올 것 같아. 라고 닛산이 생각을 해서 얘기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까고 보니까 대세는 돌고 돌아보니까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닛산이 완전 오판을 하게 된 거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중국
싼 전기차에게 밀어서 당하고 미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투입을 못하니까 안 팔리고 더블 펀치.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말만 들으면은 오상 나름 일본은 그래도 얘가 이 파워가 먹힐 것 같으니까 일본 내에서는 잘 나가지 않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2024년 1월달 뉴스. 신차 대량 투입의 닛산 메이커는 왜 5등? 닛산이 지금 스즈키에게도 밀리고 혼다에게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5등이에요. 닛산이 안 팔려요 차가. 왜 안 팔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닛산이 일본에서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달 뉴스입니다. 경차인데 차량 가격 20만원, 200만원 인상. 1년에 2번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경차인데. 이게 누구의 경차? 닛산의 경차. 닛산이 일본 내에서 N저를 핑계를 대고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닛산 룩스라는 경차가 있습니다. 2020년에 나왔을 때 141만원이었어. 그리고 마이너 체인지 조금 해서 5만원 올려서 146만원 2022년에. 뭐 이 정도는 그럴다고 쳐. 2023년 6월달 1년도 안 돼서 163만원. 갑자기 가격을 150만원 이상 올려버리는 거예요. 경차인데.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보다 200만원 이상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닛산이 한국에서 장사할 때 캐시카이라는 차를 팔았습니다. 준중형 SUV 캐시카이. 기억하십니까? 게시카이. 이거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마 보시면 계실 거예요. 캐시카이라고. 캐시카이가 일본명 엑스트레이라고 동일한 차인데 이렇게 팝니다. 2022년 첫 판매 모델 319만원. 2023년 4월 마이너 체인지 351만원. 가격이 300만원 이상 올라갔네요.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최근에는 한 번 더 올려서 36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하면은 거의 400만원이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같은 차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좀 다른 회사 차도 보러 갈까? 그렇게 되네요. 닛산의 일본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품군이 적다는 겁니다. 도요타는 차종도 많고 경차 만든 회사도 많은데 닛산이 어중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군이 잘 팔리는 게 아까 말한 이파워 시리즈인데 그거밖에 안 팔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돼? 가격을 올리는 거야. 이래도 사겠지 싶어가지고 수입차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닛산. 수입차가 엔저니까 가격 올려요? 닛산도 가격 올려요. 요딴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전기차의 리프는 80만원 이상 올려버립니다. 배신한 거예요. 일본 소비자를 닛산이. 아니 닛산 도대체 일본 내에서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길래 이렇게 똥볼을 많이 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쿠라라는 닛산 경차 경전기차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5일 기사 2년 연속 3만 대 이상 경전기차 판매 선두 닛산 사쿠라. 일본 내에 있는 전기차 쉐어의 41%, 5명 중에 2명은 닛산 사쿠라라는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전기차 중에. 근데 여러분 이 차가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카탈로그상 주행 가는 거리 180km예요. 요즘 시대에 180km밖에 못 가는 전기차야. 가격대 우리나라 돈 2,500, 3천만 원 정도 갑니다. 여러분 이거 사요? 안 사죠?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왜 삽니까? 그런데 얘가 3만 대나 팔렸대잖아. 그렇죠. 바로 보조금 장사예요. 보조금이 얼마나 나와요? 120만 엔, 1,200만 원. 도쿄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 경우에는 여기에 1,200을 빼봐요. 1,300만 원. 반값. 싸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 내에서만 팔릴 것 같은 경차 뚜껑에 배터리 대충 넣어가지고 가격 설정해서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보조금을 뭡니까 1,000만 원 이상 내주네. 일본 사람들이 사주잖아. 아, 잘 팔리네. 그러니까 배짱 장사했던 거. 세금을 쭈쭈쭈쭈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닛산 입장에서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계속 이제 쪽쪽쪽쪽 빨아먹으면 돼. 달달하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경차에 배터리만 실어서 판매하니까 전기차 시장 41% 사쿠라가 먹었대잖아. 온 세상이 사쿠라야. 그러니까 다른 차는 가격 좀 올리면서 있잖아.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팔아도 되겠지라고 배짱 장사하다가 철퇴를 맞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근데 이 사쿠라도 뭡니까? 이제 그렇게 팔리나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팔립니다. 사쿠라도. 왜? 이것도 살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경전기차도 180km까지밖에 못 가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뉴스를 봐요. 아, 결국 하이브리드구나. 그렇죠. 그렇죠. 도요타 하이브리드, 혼다 하이브리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거는 어디까지나 서브카 있잖아. 메인 하나 놔두고 동네 마실 갈 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기승 일본도 하이브리드 가다 보니까 닛산이 어떻게 돼? 국내에서 판매 대수 5등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뭐예요? 아까 중국에서 현지 자동차, 전기차 메이커에게 졌지.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투입 못하니까 상품도 안 팔리지. 일본 내에서는 소비자가 거부했지.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왜 문제냐? 박간의 영상에서 드등. 제가 몇 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닛산이 북미에 판매하는 자동차는 닛산의 멕시코 공장에서 다 생산됩니다. 예, 멕시코에만 4개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닛산이 여러 가지 브랜드,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까지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세가 앞으로 100% 먹는다네? 닛산 차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해서 안 그래도 닛산의 미래가 어두워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뭐예요? 연봉을 60억 받던 사장님이 나 이제 연봉 30억만 받을게. 반값 할인. 이런 말 하는데 일본 사람들 여론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차라리 카를로스 곤이 나왔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뭐 닛산은 거의 뭐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닛산의 현재 주식 마이너스 39.39. 당장에 저 결산 발표 때 주가가 4년 만에 최저가를 갱신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장에서도 닛산을 버렸다. 닛산의 미래가 없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도 좀 안타깝습니다. 닛산 차가 못 만드는 차, 안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내부에 경영진의 전략 실수, 그 다음에 고객을 등한시한 이런 태도 때문에 나름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 닛산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했으면 일본 내에서 카를로스 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경영시켜라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본 닛산 자동차가 몰아가고 있는 이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아까 아쉽네요. 있잖아. 사장님 연봉 50% 할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식은 안 움직였네요. 아니 생각을 해봐. 솔직히 60억 받다가 30억이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뭐 먹고 살 정도는 아니. 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맨날 버스 클래스 타고 이제 출장 다니고 그럴 건데 그러면서 뭐 여러분 제가 살을 깎는 안 속지 그런 것도 일본 사람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일본에 너무 평판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딜러 가서도 이게 딜러도 현장 딜러 얼마나 힘들겠어. 가격표를 받을 거 아니까 본사에서. 저번이랑 차는 똑같은데 너 앞으로 오는 고객에게 300만 원씩 더 받아. 예? 이걸 팔라고요? 팔아. 안 팔리지. 파는 딜러분들도 가슴 아프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는 욕대로 욕먹는 거예요. 고객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토요타랑 혼다도 엔저라서 가격 안 올리는데 그리고 국산 차인데 걔들은 서비스도 주고 해준다는데 니들은 뭐 가격을 저번보다 더 올려? 예, 고객님 저희는 예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왔다가 가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현장 딜러는 이제 그러니까 차 팔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하기 싫잖아. 과거 도요타보다 잘 나갔던 게 닛산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뭔가 좀 일본의 이런 기업들 많이 보이죠. 옛날에 샤프라든지 있잖아요. 예, 뭔가 잘 나갔던 기업들이 꼬그라지는. 마치 닛산도 그런 예전에 가전기업의 흥망성쇠를 어찌 똑같이 가는 것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어찌 보면 자동차 업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있잖아. 뭐 아까 말한 도요타, 혼다, 닛산, 스바루, 마츠다, 미쯔비시, 스즈키 많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중구난방이다. 정리해야 된다. 도요타를 중심으로 혹은 혼다를 중심으로 원래는 닛산을 중심으로도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닛산 너는 다른데 먹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닛산 자동차를 방문한 고객이 돼봐요. 여러분 아마 저런 뉴스 보면은 저렇게 장사하는데 저렇게 될 줄 알았다. 100% 이런 말 하십니다. 그게 일본의 여론이기 때문에 닛산이 동정의 여론조차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있잖아요. 이런 냉혹한 현실이 더 이제 좀 차갑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자고 나옵니다. 뭐 통계자를 내는 쪽도 나오고 그다음 각종 컨설팅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자동차 업계가 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냐? 그렇죠. 경차 때문이에요. 경차가 일본 자동차 업계를 거의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차가 한국 경차랑 뭐가 다를까? 규격이 다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경차 규격을 가진 660cc. 그 다음에
차 폭은 한정되어 있는데 높이는 무지하게 높아도 되는 기형적인 차. 기형적인 차를 만들어낸 게 일본 자동차의 경차 규격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면 해외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막는 이게 그것도 돼요. 왜냐면 해외 다른 시장이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 나올 때 얘기하지만 모닝이 일본 들어오면 컴팩트 갑니다. 맞아요. 모닝은 일본 들어오면은 경차 혜택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그런 뭐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많습니다. 경차가 왜 팔리게 됐냐? 불황이잖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돈을 갖고 있는 거랑 일본이라는 나라의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통계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그럼 평균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부자는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돼 있어요. 양극화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서민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짱구 아빠는 서민 중에서 좀 사는 축에 속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짱구 아빠이잖아. 짱구는 못 말려. 짱구 아빠는 서민 축에서도 옛날에는 못 사는 서민이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좀 사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가진 사람은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지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가진 사람 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은 부자 나라예요. 신기해. 이게 기형적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동차 메이커는 부자들은 국내차 메이커를 안 사줄 거 아니야. 안 그래? 벤츠 사던가 아예 뭐 자기들 좋아하는 거 사던가 이런 거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차를 일본 국내 시장 카 메이커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걔들은 어차피 국산차 안 살 거거든. 우리나라 돈 많으면 외제차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을 대상으로 차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기존에 만들 차로는 이 서민들이 일본이 디플레 경제가 오고 물가 상승이 안 하고 금료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 사요. 그 다음에 일본도 기름 수입하니까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좋은 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컴팩트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차량 자체가 무게가 있고 엔진의 크기가 있거든. 그 아까 좀 이 얘기인데 경차는 그 비싼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차량 가격도 물론 있지만은 세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그런 걸 산단 말이야. 경차를.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경차는 이익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익이 많이 안 납니다. 경차라는 것 자체는. 왜? 기존의 자동차가 있잖아. 그러면 경차를 만들 때 기존의 차보다 싸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서플라이들을 조지겠지. 야, 네가 넣는 차의 완성 제품은 이 가격이니까 부품 조달업체 티어 1, 티어 2, 티어 3부터 해가지고 조져요. 경차인데 돈이 얼마 안 남아. 그러면은 경차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도 돈이 얼마 안 남아. 안 그래? 왜냐하면 최종적인 소비자가 돈을 별로 안 낼 거기 때문에. 비싼 차는 물론 그만큼 부품 가격도 비싸겠지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물건 까면이잖아요. 원재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2배 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2배 나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건 라인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가격대는 팔리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이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차는 팔아도 이익이 나긴 나는데 이익이 적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경차를 사든 렉서스를 사든 벤츠를 사든 한 대잖아. 한 대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기는 차를 많이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업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게 팔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경차를 타고 싶다 이거야. 편하고. 차량도 폭은 제한되어 있는데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단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를 폭이 제한되어 있고 높이는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차를 디자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안이 좁잖아. 천장도 낮아봐. 이렇게 되잖아. 일본의 경차 만드는 회사들이 생각을 하지. 천장을 올려도 되네? 일단 올려야 돼. 머리가 텅 비어야지 사람이 탔을 때 뭔가 넓어 보이잖아. 옆에 좁은 거를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경차의 특징이죠. 옆은 좁은데 넓은 거. 내부 실내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낮다니까 말했잖아요. 뭐 모닝이라든지 그런 건 900cc 이상이잖아. 990cc 정도 되죠. 한국은 경차 기준이. 근데 일본은 660이에요. 660인데 자동차가 우리나라 모닝보다 훨씬 큰 차야. 일본 경차 중에. 맞아. 그런 차가 웨이크라든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 차 한다 올리는데 그 차가 엑셀을 밟으면은 쫙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 볼까? 얼마나 경차인데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이하트 공식 홈페이지인데 다이하트. 여기 보면은 여기 웨이크라는 차가 있습니다. 135만 원부터는. 젊은 사람은 좋아하는 차. 좋아해요. 차 크기가 들어갔을 때 바닥이랑 천장이 1455고 전체적으로 높이는
거의 1600 이상이 되고 폭은 좁아요. 폭은 좁은데 엄청 커. 이 경차야 660cc야. 660cc 이게.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이 안에서 이러면 차가 잘 수가 있어. 이게 예, 맞아. 이거 사람이 어른이 누워서 잘 수가 있어. 예. 요시. 특이한 시장이잖아. 경차가 팔리잖아. 왜 또 경차가 팔리면은 박간이가 홋카이도 살았잖아요. 예. 홋카이도는 경차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륜구동이요. 왜? 예. 눈길에는 경차 사륜구동이 천하무적이거든. 진짜 눈길에는 사륜구동이고 여러분 사륜구동 차체가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의 능력이랑 홋카이도 같은 데 가잖아. 일본 눈 많이 오는데 눈이 뭐 1m 뒤는 동네 가잖아. 다 경차 사륜구동 가요. 싸게 살 수 있잖아, 견지하니까. 그렇죠. 경차니까 싸잖아. 사륜은 비쌉니다, 여러분. 예. 구조상. 왜? 부품이 더 들어가잖아. FF면은 앞바퀴만 돌리면 되고, FR이면은 뒷바퀴만 돌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4륜구동이면은 양쪽 다 돌려야 되잖아요. 동시에. 풀타임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견자면 스노우 타이어도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홋카이도 사람들 견자. 경차는 자동 타이어 규격도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러니까 13인치, 그러니까 14인치 정도 있잖아. 14인치. 14인치 타이어 폭 요만한 거 있잖아. 요만한 거, 조만한 거. 그거는 타이어도 싸단 말이야. 일본 타이어 비싸거든요. 15인치, 16, 17부터 비쌉니다. 17인치부터. 그러니까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자동차 가격도 싸고 눈길이 안 미끄러지고 사륜구동이고 스노우 타이어도 싸니까 역시 경차네 이러다 보니까 경차가 더 팔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는 팔려서 기분은 좋은데 저 업체보다 우리 차가 한 대 팔리니까 기분은 좋은데 뭔가 기분이 복잡하죠. 안 그래? 고객님 SUV 있잖아. 큰 거. 한국 펠리시 큰 거에다가 20인치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딱 받고 있잖아. 그런 거 타고 눈길을 쫙 달리셔야 되는데 왜 우리 고객님은 660cc 차에 14인치 스노우 타이어를 달고 달달달달달 왜 눈길을 달리세요?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물건 파는 업체는 타이어 업체, 완성차 업체, 경차 팔리면 누가 좋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시장이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검수해서 경차를 많이 타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은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타고 싶은 사람들이 다 깔렸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돈이 있으면은 나도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츠 타고 싶지 누가 660cc 타고 달달달달 하고 싶어요. 흔히 만 착각이죠. 역시 일본 사람들은 저 현명하구만. 그런데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유지 비용이랑 경제성을 생각해서 경차로 가는 겁니다. 예. 결국엔 뭐다? 결국엔 돈이에요. 돈이야. 아니 뭐 다 그렇죠. 경제 얘기할 때 다 돈이죠. 기승전 돈이야. 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연금 진짜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존속되고 있습니까? 월 3만엔 저금해서 30년 후에 1000만엔 1억이네요. 일본은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넣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내가 원래 받는 돈이 적은데 마이도아리. 돈을 저축하더라도 목돈 마련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분 가 예전부터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게 있죠? 아무에とかね A 웨이 같은 그런 이제 그 있잖아요. 피라미드식 한국도 똑같이 평소에 안 보던 대학 선배가 졸업하고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친구가 전화가 와요. 너 요즘 잘 나가니? 우리 저기 별다방에서 커피 한잔 마실까? 전화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그렇지. 근데 왜? 내가 요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히거든. 그래? 너 오늘 시간 좀 있어? 시간이야 있지만 너 잘게. 근데 잠깐만 내가 아는 분이 잠깐 근처에 와 있다 해가지고 좋은 말 좀 하게. 전화 좀 할게. 그러면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동석을 합니다. 옛날은 이불 사는 걸로 끝났는데 이불이 아니라 이상한 거 많이. 그러다가 한번 이제 척 가면. 그런 경우가 한국, 일본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는데 3번이나 경험한 세 번이나 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소스라이가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상 요새는 이런 카페 가자, 좀 식사하자 그런 거 뿐만 아니라 30명, 40명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버비큐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공부해가 아니라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갈래? 응, 같이 갈래? 그러면 다 거기에 있는 분 그룹. 아 30명 모이면 29대 1이네. 아 그럼 고기 굽다가도 한 번씩 이제 야 그러면 그 뭐냐 둘러싸이는 거잖아. 그럼 많은 친구들이 너 언제까지 회사에서 일해? 그 얼리 리타이어 해야지. 아 빠른 퇴직해야지. 응.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 여행 이거 많이 있잖아 취미도. 하지만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못 하잖아. 하지만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여러가지 하면 그 꿈이 드림스 컴 트루. 저축을 해도 돈이 안 늘고 상대적 박탈감.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 거기다가 여행도 못 가고 젊을 때 돈 모아야 된다. 이런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찌르는 거지. 어차피 한 달에 실수령액 17만 원 받아서 니 뭐 하겠냐. 집은 살 수 있겠냐. 여행은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약점을 파고드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데 면역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호로록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돈 모으기 힘든데 주변에 그런 유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요즘 있잖아. SNS가 있잖아. SNS 안에만 보면은 나는 맨날 아침에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신라면 끓여 먹고 그랬는데 SNS만 보면은 이상하게 다 하와이 여행 가 있고 이상하게 고급 호텔에서 칼질하고 있고 나랑 똑같은 애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SNS 자체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다 똑같겠지. 나도 이렇게 사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 똑같아요. 인터넷만 클릭하더라도 20대에 내가 마세라티 탄 방법. 그 다음에 뭐 너는 아직도 경차 타니? 이러면서 좀 프로 헤친 사람이 있어요. 이제 프로 헤쳐가지고 이거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프로 헤쳐가지고 내가 페라리만 타는 이유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겁니다. 뭐. 옆에 여성. 옆에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미녀가 옆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성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있단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미녀가 아니라서. 예. 예전엔 글만 했었지만 요즘은 사람이 흔히 말하면 인증샷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샷. 그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 심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있습니다. 정보고 이제 상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정말 돈 버는 방법인데 나도 이 교재 보고 돈 벌었다. 정보를 파는 거. 일본에서 옛날부터 유행하던 건데 요즘에 다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한테. 왜 이게 그러냐면 그러니까 젊은 층에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은 똑같지만 젊은 층들이 한국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로또 많이 답이다 이러잖아. 진짜 그래요. 일본은 진짜 로또 많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 뭐냐 은행 금리도 없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월급도 별로 안 올라가고. 맞잖아. 젊은 층이 투자가치 얼마 있어. 2억 가지고 1% 먹는 사람이랑 20만 원 가지고 1% 먹는 사람이랑 다르잖아. 같은 1% 먹는다 하더라고. 예. 그 차이죠. 일본 젊은 층은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뭘 먹으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자체가 힘듭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성도가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로또만이 답인데 로또는 왠지 도박성 같아. 경마? 경륜? 이것도 뭔가 도박 같아. 빠진 코드 1년 사람이 더 많대. 그럼 뭐? 정보 소재. 아니면 뭐? SNS 보니까 요즘은 이게 최첨단이네. 이걸로 가자. 원래는 일본에는 어떤 성격이었냐면은 서민들의 왜냐면 다 회사원이었다. 거의 다야. 셀러리맨이면은 평생 소득이 정해집니다. 입사를 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돼 정년 퇴임하고 나서 퇴직금 거기까지 보면은 대충 자기가 받을 돈이 20대 이미 일본은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쟤나 얘나 나나 얘나 생활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놀러 다닐 때도 비슷하게 놀러 다닐 거고. 그런데 일본의 나라가 정사원 체제가 많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 시대에 비해서 평균 임금도 많이 내려나다 보니까 나는 이런데 쟤는 왜 다르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받는데 쟤는 왜 이렇게 받지? 평준화가 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평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율도 세고 드럽게 돈이 안 모이고 말한 것처럼 재테크를 할 수 있냐 재테크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로또만이 답이다. 로또만이 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예전 세대들이 유럽 다니고 하와이 다니고 미국 다니고 이런 거를 몰라요. 왜? 지금 자기 세대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당장 이번 10 연휴 기간만 하더라도 휴가비가 0엔인 사람이 총 30%였으니까 집에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본에서. 특히 젊은 층이 그러죠.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 무슨 말 하면은 연휴가 길어서 싫다. 이번 10연휴. 왜? 돈을 못 보니까. 정규직이면은 휴가가 많으면 좋아요.
왜? 월급 정해져 있잖아. 예. 그런데 비정규직 계약직이면은 가동 일수 일하는 날이 적으면은 다음 달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엄청 많이 쓰는 분. 예전에 거의 다 정규직인 일본 시대에서는 연휴가 길면 좋지. 놀면서 월급 받으니까.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나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나가면은 사람이 많고 차가 막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율 자체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느끼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격이랑 일본의 전성기를 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격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젊은 층이 느끼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격은 아시아에 있는 그냥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국격은 이미 자기 나라는 유럽이에요. 아시아의 영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지금은 거의 다른 나라랑 동급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아 일해라. 나 때는 말이야. 나라가 이랬는데 니들이 일을 안 해서. 니들이 일을 더 해야지. 야, 돈 그거 받도록 젊을 때는 아파야지. 그러면 젊은 층이 얘기하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제가 더 심한데 그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톱을 찍어서 내려온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점점 내려온 거. 이것 때문에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들 경쟁력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큰 일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씁쓸한 이야기 하니까 기분 전용으로 해. 아이고 마음이 따뜻한데 감사합니다. 아이는 호화품이다. 결혼은 기호품이다.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일본 상황인데 시청자 선생님들도 이거 한국도 그래라고 좀 느끼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하늘의 공통점.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라는 내용인데 어머.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출산율부터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에게 미래가 달렸는데 MZ 세대가 연애도 안 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부터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다. 아마 이런 내용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한일의 공통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동양경제네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평생 미혼율이 높아진다 라는 기사가 일본에 올해 여름에 하나 떴습니다. 여성은 연봉이 오를수록 미혼율이 높아진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 전공이 노동경제인데 제 교수님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 가지고 남자의 연봉이 줄어들고 흔히 말하는 예전에 남편 혼자 맞벌이하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그때 월급이랑 지금 남녀가 같이 맞벌이해서 버는 돈이 똑같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거는 여성이 아니라 기업이다 라고 저희 교수님이 매번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서 예를 들어 나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벌이가 아니면은 솔직히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 정도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물가도 그렇고. 그건 정말 맞벌이 안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 분명 일은 더 많이 하는데 그 노동력에 대한 결실은 누가 가져가? 기업이 가져가. 그런 식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말하는 거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수입을 유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미혼율에 대해서 이번 뭡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까지 거론하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요즘 사회에 어찌 보면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 간에 서로서로 우린 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찌 보면 이용을 하는 다른 더 큰 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시를 하자라는 식으로도 보이는 기사일 수도 있겠네요. 예. 2023년 이제 일본의 이제 미혼율 같은 건데 남성이 28.25%, 여성이 17.85%로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혼율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앞으로 2025년, 2030년, 35년, 40년 일본이란 나라의 생애 미혼율 그게 더 올라갈 것이다. 여자가 약 20%, 남자가 약 30% 있다고 보이네요. 당장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떨까? 라고 좀 느끼지 않습니까? BBC 뉴스 2019년 뉴스입니다. 결혼, 한국 미혼율은 어쩌다 일본을 앞질렀을까? 라는 기사가 이미 2019년에도 BBC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나.
통계라는 게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 비슷한 식으로 이 미혼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양쪽 둘 다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의 미혼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2019년 때. 그렇죠. 당장에 2022년 매일경제네요. 성인 절반은 비혼, 이혼, 사별, 독신 천국. 서울신문. 돈도 없고 애인도 없어요. 한국, 일본 남 둘 다네요. 결혼을 포기를 선언했다. 라고 작년에도 또 기사가 나오고 있다. 예, 이런 기사가 뭐 비슷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뭐 뉴스라든지 인터넷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TV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당장에 일본에서는 과거 이런 말을 했었죠. 초식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내 분수에 맞게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하면서 있잖아요.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어. 연애하기에는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초식남이 유행을 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 초식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우시쿠보라는 학자인데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죠. 그렇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흔히 말하는 대학교 개공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이제 일본에서 2005년에 오히토리 사마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뭐 일본에서 어딜 가든지 다 혼자 다닌다. 예전에는 일본도 예를 들어 이제 음식점 가더라도 커플 가더니 친구 가더니 그랬었어요. 안 그러면 눈치 보이니까.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야. 일본은 어딜 가더나 혼밥 문화. 혼밥 하거나 혼자 영화관 가거나 그게 당연해.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예, 그 말을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아까 말한 초식남. 일본 남자들이 연애를 하지 않아요. 비적극적이에요. 혼자 있어요. 이걸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어 대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 뭐 강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본에서 좀 재밌는 기사를 많이 써내요. 어떤 기사를 써내냐면은 최근 기사네요. 최근 기사입니다. 아이는 호화품이다. 결혼은 기호품이다. 연애 결혼에 어울리지 않는 일본인 이래가지고 현재 상황을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어찌 보면 좀 있잖아.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기시다 총리가 자 이제 일본도 저출산에 이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모르네.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아이는 호화품 외에 아이를 갖고 있다는 것만 하나라도 저 사람 애 키울 능력 있네. 돈 있는 사람이네. 나는 내가 벌어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맞아. 부럽다. 우와. 브랜드 백이에요, 아이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혼은 기호품.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즉 뭐 필수가 아니다. 라는 게 현재 일본사의 트렌드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상황인데 그래도 시청자 선생님들도 아 이거 한국도 그래라고 좀 느끼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한일 양국 간에 비슷한 식으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당장에 대한민국은 과거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같이 했었던 기성세대랑 지금의 어쩌면 대한민국도 요즘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뭐 저성장 시대 대비해야 된다 불황을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적 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일본도 마찬가지죠. 버블 시절부터 해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장기적인 불황. 지금 봤을 때야 장기 불황이라 얘기하지만 당시는 일본은 그걸 불황인 줄 몰랐어요. 성장을 안 하는 줄 몰랐어요. 맞아. 뭐 그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충격인 줄만 알았지. 근데 지금 젊은 세대 딱 보니까 그냥 일본은 불황이었네요. 그러니까 불황 세대랑 불황이 아닌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즘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기성세대분들은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지 않고 애를 다 키웠어 똑같아 이런 말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죠. 자, 근데 이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건 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뭐냐면은 나라가 가난해져도 변함없는 일본 여성의 상승혼 지향. 일본 여성이 결혼 상대방에게 원하는 최저 연봉은 400만 엔. 여러분 400만 엔이 요즘 한국에서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입니다. 연봉. 근데 이 기사는 무슨 말이냐? 일본 여성들은 결혼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걸 원한다. 연봉 3,600만 원이나 원하네.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지. 그걸 일본에서 뭐라 한다고요? 상승혼 지향이라 한다고. 신분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신분을 올린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400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일본의 국세청에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딱 하면은 일본인의 평균 연수입은 443만 엔. 요즘 환율로 치면은 연봉 4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평균이. 그런데 평균이 뭡니까? 신입사원, 중견사원, 부장님도 다 포함해서 평균이란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연령별 평균이라는 걸 봐야죠. 흔히 말하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0대, 30대 친구들 평균을 봤을 때 짜잔. 이것도 똑같이 민간급여 실태 통계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일본 남성 20세에서 24세 287만 엔, 2천만 원대 후반이네요. 그리고 25세에서 29세 400만 엔. 그리고 30세, 34세가 돼서야지 470만 엔. 이제서야 평균이 한 연봉 우리한테 4천만 원 좀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 기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과거에 연봉 600만 엔, 500만 엔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0만 엔을 말하네? 눈이 내려갔다 얘기하네? 개뿔? 지금 20대 친구들이랑 30대 초반 친구들 평균 연봉 보라고. 이건 아니야. 이래도 눈을 더 낮춰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대한민국 2023년 1월 기사네요. 결혼정보회사가 하여 가장 원하는 배우자 조건 1에서 3위는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한국은 남성이 여성에게 바라는 연봉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70%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여성은 남성의 연봉을 6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으로 46.2% 제일 많이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죠. 남자는 1억 정도는 있어야지. 여기서부터가 좀 차이가 약간 벌어지죠. 하늘 양국 간에. 예. 일본도 이랬어요? 일본도 이랬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점점 떨어진 거예요. 일본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 없어요. 일본에서. 연합뉴스네요. 작년 평균 연봉 4,024만 원. 억대 100만 명 돌파. 이래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작년 평균 연봉은 4천만 원대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아까 똑같이 뭐 어디까지나 평균이잖아요. 대한민국도 연령대를 봐야죠. 자플래닛. 연말 정산으로 본 직장인 연봉 피트 국세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 내용에서 나오죠. 자, 30대 4,092만.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네. 그 40대, 50대 돼야지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6천만 원 이상 1억이 나오다 보니까 갭이 커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런 결혼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늘어난다는 게 현실 갭과 원하는 갭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원하는 연봉뿐만 아니라 남성분도 원하는 금액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쁘면 된다라든지 일하지 않은 여성은 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가? 그렇죠. 네, 이게 좀 주민국가 정말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일본은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조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좀 뭔가 좀 한국보다 좀 더 가부장적인 제도가 좀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은 부양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연봉을 원한다는 것도 사실 일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남녀가 어찌 보면 둘 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종착점을 찾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더욱더 서로 좀 조건이 있어서. 그렇죠. 어느 한쪽을 맞추기도 힘든데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근데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라는 요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회적 트렌드이기도 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거네. 맞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 디스를 한다거나 좀 다른 식으로 보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신, 남자친구 없음 30대 여성이 토로한다. 외로움. 이렇게 힘들어. 이게 어떤 기사 같아요? 타협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네요. 이걸 일본어에서는 뭐랍니까? 마케이누라고 합니다. 이런 여성이 돼서. 뭐? 싸움의 진케. 옛날에 그런 유행어가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케이누. 약간 사회적으로 좀 매몰시키는 기사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좀 충격요법을 주지 않으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혼율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제라는 그렇죠. 식으로? 예. 맞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여성이 흔히 말하는 적정 혼련기가 넘어서 결혼을 못했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본인은 다르더라도 그렇죠. 사회는 그렇게 보는 시선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남자님은 포기했어. 초식남이 너무 오래됐거든.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여자가 남았잖아요. 여자를 어떻게 움직여야지 결혼율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일본은 계산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예, 더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짜잔. 동양경제네요. 부자 남성과 결혼하기 쉬운 여성의 직업 랭킹. 요런 이제 기사도 이제 쏟아집니다. 뭐야 이거? 어쨌든 일본도 여성들의 지금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기왕이 직업을 정하는 김에 부자 남성과 결혼하기 좋은 이런 직업이 이렇게 쫙 저희가 한 내봤습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당신이 진짜로 인생을 역전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자. 어떤 직업이면 좋은가?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랭킹을 다 보여드리면은 부자 남성과 결혼하기 쉬운 여성의 의외의 직업 1등 변호사, 2등 국가공무원, 3등 승무원, 그 다음에 간호사, 뭐 서비스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왜 변호사라고 할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변호사가.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 그리고 왜 국가공무원? 일본은 국가공무원이 초엘리트거든요. 예.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경대 학생이라는 그런 데 간 데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니까 뭡니까? 부자를 만나기가 쉽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승무원 간호사가 정말로 예전부터 최고 인기입니다. 예,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상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선생님은 기피 직업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날 기회가 없죠. 그렇죠. 직장에서. 선생님이 만나는 부자 남성은 기혼 남성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학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왜 내겠어요? 그렇죠.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남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각 지자체에서도 있잖아요. 일본은 이런 걸 정말 자주 합니다. 400면의 혼할 이벤트, 국내 최대급 아이치로. 한국으로 치면 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젊은 사람들 모이세요. 같이 나고야에 여러분 최근 지브리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 생겼거든요. 테마파크. 거기 가가지고 지브리 세계관 안에서 서로 짝을 찾아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리얼 버라이어티 짝을 뭡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고야 쪽이라면은 작은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은 맞아요. 도시급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조차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시 젊은이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나고야뿐만 아니죠. 저희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도 있잖아요. 인구가 1000명, 2000명인 마을도 다 이걸 합니다. 모두 다 일본의 현재 있는 과거 세대라든지 지금 세대들은 어찌 보면 비슷한 고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이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누구나 다 이게 되고 싶어요. 지금 젊은이들도 이 짱구는 못 말려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재 사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회라는 게 일본 젊은이들이 잘못했습니까? 전 잘못한 게 없다고 봅니다. 왜 그 친구가 초식남이 되고 여성들이 저런 비난을 받아요? 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 사회 전체적인 변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고령화가 되고 사회가 늙어간다는 거. 그리고 일본 정치권이라든지 그런 정책 자체가 젊은 친구들보다는 이미 늙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일본 노인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젊은 친구들, 일본은 Z세대라고 말하거든요. Z세대들 때문에 안 돼. Z세대들 눈을 낮춰라. 일단은 나가라. 어디든지 결혼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사회적으로 진짜로 가스라이팅이 들어가는 게 일본 사회거든요. 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은 뭡니까?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도 앞으로 일본의 이 생애 미혼율은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 효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분들은 막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돈 문제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다. 그렇죠. 윗세대분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더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한 이런 일본의 내용이 100% 한국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일 양국가 둘 다 공통적으로 미혼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은 똑같지만은 아까 보여드린 상대방에 대한 이런 조건이라는 게 워낙 다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느끼는데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등일보네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인서울.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지던 집을 사던 서울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부터 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네요 정말. 그리고 플러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걸 다른 식으로 둘러하면은 남만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랑 결혼을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나도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이 아니면 0이란 말입니다. 0.5가 없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죠. 그거네. 생활 수준. 그렇죠. 생활 수준.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눈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정보가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요즘은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은 다 들어오잖아요. 당장에 TV 프로만 보더라도 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 박탈감이라는 게 일본 사회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느끼는 게 더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일 양국 간에 미혼율이라는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좀 얽혀있는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르고, 일본 사회는 어찌 보면 좀 여성들에게 너 나가라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은, 과연 한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또 주목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오늘 얘기한 그 여성은 초식남 이런 걸로 처음에 남자를 디스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본인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초식남은 답이 없다. 일본에서 여자들이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눈 낮춰라, 움직여라, 또 맞선 같은 거 활동 가라, 미팅 가라, 막 이제 엉덩이 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만 보잖아요. 대한민국도 안 그렇습니까? 강남 좋은 곳에 있는 부촌에 사는 분들은 주변에 좋고 깨끗하고 이쁜 것만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이미 대학 가는 돈 걱정할 필요 없고, 없잖아. 집도 걱정할 필요 없고, 없잖아. 그런 분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저기 정치권에 나가타초라는 데가 국회의사당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다 잘 먹고 잘 사고 애들도 뭐 나가고 미국 유학도 가고 잘 나가는데 뭐 그리 불만이야 요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 주변 어르신 다 정치하는 분들 만들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 공무원 지금 불러가지고 얘기해보면 다 잘 사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짜면 이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바깥에도 이제 결혼 얘기 같은 걸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결혼했을 때 저희 뭐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뭐 회사 사택 갔다가 다시 제가 이직할 때 또 단칸방에 살다가 결혼 2년 차에서,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 공공주택에 좀 들어가 살다가 이렇게 이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바깥에가 뭐 그런 거 해서 뭐 그래서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사는 이래도 다 그렇게 사니까 눈치를 안 줘요. 다 그러니까 신혼 때는 다 그런 거야. 없어도 돼. 없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 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일본사 이러더라도 제가 뭐 별로 나는 뭐 불쌍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어찌 보면 뭐 집을 해온다든지 혼수를 해온다든지 돈이 필요한 결혼이란 거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상충되는 개념을 받아들여져 보니까 없어 보이냐. 단칸방 시작이야? 없어 보이네. 불편함이죠. 나는 괜찮은데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까? 그 시선을 많이 신경 쓰니까. 눈치가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 나는 괜찮다고 느끼지만은 부모님이 안 괜찮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갈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잖아요. 안 하고 말지. 결혼 안 하면은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고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결혼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안 하는 게 트렌드가 되다 보면 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럼 또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게 더 점점점 평가적으로 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일 양국 간 고민거리는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접근 방법이랑 사회적 구조가 너무 달라요. 인식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옆나라 일본처럼 하면은 우리도 나아질 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해서 실패를 많이 하니까 이제 타겟을 바꾸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미온이 올라가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것도 아마 시행착오가 계속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이거를 명의 허준처럼 삐로링 이런 거 잘 없을 거예요. 과연 그때까지의 인내심이 받아줄 수 있을지. 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 이걸 보고 나신 후랑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 장모님은 저희가 하는 걸 다 압니다. 왜냐면은
장모님이 이제 스크랩을 하세요. 스크랩을. 응. 어떤 스크랩이냐면은 박간애가 이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 무슨 방송을 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쇄를 해놔가지고 파일에 다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충 어떻게 번역해 돌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방송 스케줄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니들 저번에 어디 갔었지, 오늘 어디 간 다음에 이러고 방송 몇 시부터 하는지도 거의 다 알아요. 아마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의 공통점은 옛날 휴대폰이에요. 폴더폰 있잖아. 그 두 분 다 그걸 쓰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휴대폰으로는 박간애를 못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뭘로 보냐면은 노트북으로 봅니다. 처갓집에서는 박간애를 볼 때. 예. 노트북으로 박간애를 보는데 그 노트북이 너무 낡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노트북이 이제 예전에 추미코가 대학교 때 쓰던 노트북을 제가 이제 메모리랑 하드디스크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저희 신혼 때 이제 바꿔드렸거든요. 원래 윈도우즈 비스타 예. 들어있는 노트북을 제가 당시에 윈도우즈 7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처갓집에 설치를 해둔 거예요. 장인어른 쓰십시오 이래가지고 비스타를 7으로 갈아엎고 이제 놔뒀는데 이게 장모님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박간애 영상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은데 컴퓨터로밖에 못 보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컴퓨터로 보는데 그렇죠.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버퍼링이 걸리고 끊겨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뭔가 생방송 안 보인다고. 그냥 영상은 어찌어찌 재생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작년부터 알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번에 갔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 그러니까 일본식 데스크탑이 뭐냐면은 리모컨 누르면은 TV도 볼 수 있고, 예. 아무튼 그 좀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이 들어있는 거를 이번에 이제 설치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냥 컴퓨터만 사드린다 이러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사면은 일단 키는 것부터 알려드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도 모르시니까 이전에 쓰던 메일 같은 거를 다 제가 백업을 해야 됩니다. 메일도 아웃룩을 백업을 하고 오피스도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옛날 컴퓨터에 있던 사진, 뭐 문서 파일을 다 백업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던 프로그램도 비슷한 이걸 다 백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그렇죠. 진짜 PC 아저씨, PC 기사 아저씨가 하는 걸 제가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박간애 이제 유튜브도 이제 그걸로 딱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겠다 였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던 거야.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갓집 인터넷이 옛날에 쓰던 인터넷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케이블 TV 인터넷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걸 쓰고 계시는 거예요. 케이블 TV 인터넷.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이 끊기는 거야. 예, 컴퓨터 엄청 스펙이 늘어요. 오고.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 윈도우즈 미 사용하고 있었을 때, 제가 중학생 때 처음에 그 인터넷 왔어요.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계약이에요. 윈도우즈 미라고? 윈도우즈 밀레니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밀레니엄. 그때 붙어있던 인터넷이에요. 그럼 긁고 보니까 내가 처갓집 올 때 와이파이 연결도 안 하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네? 인터넷이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렇죠. 최대 10메가. 바로 이거다, 10메가.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신경 안 쓰니 뭐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걸 자주 하시는데 예. 페이지가 늦게 열리는 거야. 하지만 우선 제 아빠도 엄마도 저희가 아니 엄청 인터넷이 느리네라고 하는데, 아니 평소대로요. 이거 느려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식에 정의되시다 보니까 예. 웹페이지를 하나 열고 있잖아. 로딩이 계속 돌고 페이지가 드득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옆에서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원래 그런데 뭐 다 그런 거 원래 아니야. 그런데,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흑우라고. 그게 얼마짜리야? 4,000엔인가? 월 사전에. 월 4만 원짜리 인터넷이 10메가야. 월 4만 원. 예.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야 진짜 일본 그 동네 기업 장사 기가 막히게 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월 4만 원으로 이걸 몇십 년째 쓰고 있단 말이잖아. 야 아무리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거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촌동네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넷 당장 바꾸시라고. 당장 바꾸셔야지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는 순간에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이 바뀌지 않냐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왜 매일? 그렇죠 여러분. 그 케이블 TV 회사에서 예전에 메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 인터넷 서비스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이메일을 쓰려면은
호스팅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해서 일본은 프로바이더가 이메일을 줍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맞아요. 인터넷 회사가 인터넷을 개설하게 되면은 이메일을 드릴게요였어. 이게 일본의 판매 방식이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그랬어요. 메일은 그 네이버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고 OCN이라는 건가? OCN이라 일본에 이제 웹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주는 메일을 썼단 말이에요. 예. 장인어른도 이 케이블 TV에서 주는 메일 주소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점 케이블 TV 점 N2.jp야. 예, 맞아.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주소잖아요. 뭐? 예.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서버가 이메일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소가 바뀌지 않나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바뀐단 말이야. 예, 맞아요. 지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한메일, 지메일 그런 모르시겠다. 예. 예전부터 쓰던 메일을 써야지 맞아요. 이게 관리가 되는데 메일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가 건 거야. 그리고 예전 메일도 사라지니까 안 된다고. 예전에 백업해둔 것도 사라지니까 상당히 이게 허들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좀 관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메일도 없고 그 구글 아카운트도 없기 때문에 구독 못 돼요. 저희 채널. 구글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구글에 개인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신기하지만 이렇게 아날로그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를 좀 원활하게 좀 그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면 좋잖아요. 어차피 보면 내용을 모르지만 잘 살아있네 라고 이제 소식이 가잖아요. 좋은데 지금까지는 이 자영업이란 것 때문에 장모님은 아까 말한 대로 스크랩 같은 걸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알아요. 뭔가 대단해 보이네. 뭔가 모르겠지만 채팅이 많이 올라가네. 채팅 많이 쳐봐 일단. 채팅 쳐봐. 그러면 채팅이 많이 올라가네. 와 사람이 많아 보이네. 장사 잘 되나 보네. 그거잖아. 음식점에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터넷 방송은 똑같은 거예요. 뭔가 사람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생활이 좀 괜찮다고 느끼실 거란 말이야.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장모님 어느 정도 아시는데 장인어른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봐. 구글도 가입을 안 해놓으신 장인어른이야. 예. 저희 영상도 모르셔요. 가입이 뭔지도 몰라요. 구독 자체도 몰라요. 인터넷의 방송 문화도 몰라요인데 자영업을 하잖아 사위가. 예. 설명을 해야 돼 이걸. 박간애가 구독자가 14만 명이 넘고 이렇게 얼굴 내밀고 토크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다. 실시간 방송 뭐 몇천 명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예. 이게 외계어예요. 이거 일본어로 하더라도.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여러분. 상장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천조국 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보내온 상장이 있으면은 일단 모르더라도 어떻게 돼? 이거 그건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 이거 여기 있거든요. 쉬핑 이러면서 써있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미국 회사랑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미국 회사랑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미국 회사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약을 먼저 판 거야.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보인단 말이야. 그래? 이런 것도 있는가? 이걸 이제 딱 하고 보여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딱 보시더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무겁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무거울까? 나무거든요. 예, 나무에다가 덮어 씌운 거라서 무거워요. 그때부터 뭔가 관심을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장모님이 당신 이거 아무나 못 받는다. 얘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도 받는다. 이러면서 장인어른이 이러면 그래서 이거 봤다. 이거 다른 사람 방송 봤는데 이런 거 일본에서도 얼마 없다면서 이제 옆에 장모님이 이제 계속 약을 파시는 거야. 옆에서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다가 잘한다. 화이팅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던 장인은 어떻습니까? 이걸 딱 보더니 그래. 그러면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어. 이러면은 폰카 있으니까 폰카로 찍으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장인어른의 이게 스택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는 폰카로 찍어요. 하지만 보존용은 디카로 찍어야 돼. 예. 장인어른이 이제 평소 때 안 꺼내는 여행 갈 때만 꺼내는 디카가 있어요. 거기 딱 디카를 딱 저희 가서 이제 딱 꺼내 오시더니 이제 디카를 여기 딱 사진 찍으려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앞에 거울이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찍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책상에 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실 탁자 위에 놔뒀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장모님이 당신 거기 말고 현관으로 가야 된다. 현관이 반사가 적다. 이래도 이거 들고 처갓집에서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이 이거 들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있잖아. 예. 이거 어디서 찍어야지 잘 찍히지. 어디서 찍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그거 보면서 이제 흐뭇하지.
지금까지랑 이걸 보고 나신 후랑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이게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이게 약을 파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버 버튼이거든. 근데 옆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옆에 이거는 금색이네. 아,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그때 이제 추미코랑 나랑 이제 입을 모아 얘기하지. 이거는 우리랑 인연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거 다이아 버튼 있잖아. 구독 1000만 명짜리. 이건 또 뭐야? 이건 다이아야. 아, 이건 다이아인데 이건 저희랑 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은메달입니다. 예, 은메달도 힘든 겁니다. 일단 메달 땄잖아요. 그죠? 올림픽 나가더라도 금운동 있잖아. 메달 딴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메달은 땄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알기 쉽게. 예. 그러니까 오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상당히 이제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뭔가 미국에서 이런 것도 이런 묵직한 것도 날라오고 뭔가 상패같이 딱 바뀌는 거 보니까 그 안 그래도 그 옆에서 그 장모님도 계속 지원 사격을 계속 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사람이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건가? 괜찮은 건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엔 좀 뭔가 안심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영업 합니다. 뭐 하느라 상당히 이제 불안해 하셨단 말이야. 장인어른이 이 미국에 온 유튜브의 이 버튼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이 내용인데 상당히 저는 뭔가 좀 감개무량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설명할 때는 이게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상장이 최고입니다. 상패가. 예. 물건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에게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울산에 갈 때 가지고 오산방에 놔둬야 되네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뭐냐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해가지고 다행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미국지에 그게 좋아, 그지? 아, 그게 좋아.